이 말을 듣고 나는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이 야만인의 도움을 받아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오고 나서 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와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다와 땅과 언덕과 숲을 만들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멀리 저쪽에 살고 있는 베나마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베나마키는 아주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바다보다도 땅보다도 달보다도 별보다도 더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베나마키라는 노인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왜 사람들이 다들 그 노인을 우러러 존경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정색한 얼굴로 아무 의심도 없이 모두 그 사람을 향해 오 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베나마키한테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잡아먹힌 사람도 그리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은 후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진정한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만든 위대한 창조주는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세계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 힘으로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주시고 또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과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하느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무척 재미있어하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 신자들의 하느님은 태양보다 멀리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베나마키보다 훌륭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나마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도 프라이데이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 베나마키와 얘기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절대로 산에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는 것은 우어카키라고 불리는 노인네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산에 올라가 베나마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려와서 여러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에게도 전도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프라이데이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만약 노인네들이 산에서 누군가를 만나 얘기하고 내려오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마귀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마귀란 어떤 것인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마귀가 하느님 대신 으스대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에게 하느님과 마귀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프라이데이가 극히 당연하고 순진한 질문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듯이 하느님이 굉장히 세고 높은 분이라면 마귀보다도 강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런 센 하느님이 왜 마귀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나는 아주 곤란해지고 말았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는 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쭈물 속여 넘어가려고 했으나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은 맨 나중에 마귀를 혼내주려고 한다고 대답하며 그렇게 되면 마귀는 미창 없는 굴 속에 떨어져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하느님은 마귀를 죽이지 않느냐, 왜 더 일찌감치 죽여버리지 않느냐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나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느님은 화를 내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후회하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는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안심한 듯 당신도 나도 마귀도 다 나쁘다. 그러나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인 사내에게 하느님과 기독교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느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잘 모르는 데는 열심히 보충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라이데이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이 하느님께 받은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생활은 밝고 즐거웠으며 3년간 참으로 행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윽고 신앙 깊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와 나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우리들은 영어로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되어 나는 어떻게 섬에 오게 되었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약과 탄환이 어떤 것이며 총은 어떻게 쏘는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나이프를 한 자루 주었더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허리띠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손도끼를 꽂게 했습니다. 손도끼는 칼과 마찬가지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연장으로서도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유럽,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인 영국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느님을 신앙하며 또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온 세계와 무역을 하는 것도 얘기하고 난파선 얘기도 해주며 그 장소를 가리켰으나 배는 벌써 산산조각이 되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난파당했을 때 타고 나와 뒤집힌 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였으나 프라이데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는 한참 만에 이런 배가 자기 나라에도 온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생각한 끝에 이와 비슷한 모양의 배가 자기 나라 해안에 도착했다라기보다 바람에 휘몰려 그리로 떠내려왔다는 뜻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마 유럽 배가 그 근처에서 난파되고 거기에서 보트가 떠내려가서 해안에 떠올려졌던 것인 듯 싶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그것이 어떤 보트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서 백인 빠졌다, 살았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트에 백인이 타고 있었는가 물었더니 그는 보트, 백인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인들이 몇 명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손가락으로 17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백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살아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본 난파선의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배를 떠나 야만인이 사는 해안에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백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고 거기에 온 지 4년 가까이까지 야만인들은 죽이지 않고 식량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백인을 잡아먹지 않느냐 하고 묻자 프라이데이는 아니, 형제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인과 야만인들 사이에 무엇인가 협조가 잘 되었구나 하고 나는 짐작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전쟁 없다, 사람 안 먹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즉, 야만인들은 자기네와 싸워서 잡아온 포로 이외는 먹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섬 동쪽 언덕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언젠가 날씨 좋은 날 저쪽 편의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이 맑아 있어서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저쪽 편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무엇에 놀란 모양으로 벼랑간 펄쩍펄쩍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는 기쁘다, 우리나라 저기 보인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무척 기쁜 모양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네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금 싫은 생각이 들어 프라이데이를 그전같이 믿을 수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그의 나라에 간다면 종교심 같은 것은 물론 내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시침이 뚝 떼고 100명, 200명의 야만인들을 데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잡아먹고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 오해로서 나는 나중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몇 주 동안은 나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전처럼 친절히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것인데 프라이데이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따위는 느끼지 못하고 신앙심 깊은 충실한 내 친구로서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겁내고 있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날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정직하고 순진해서 의심이 될 만한 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다시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또 언덕 위로 갔습니다. 언덕에는 안개가 끼어 저쪽 대륙 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에 가고 싶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간다. 아주 기쁘다. 프라이데이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야만인이 되어 사람을 먹지 않겠느냐 하고 묻자 그는 걱정스레 고개를 저으며 아니, 프라이데이, 사람에게 잘 사는 것 가르친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가르친다. 보리빵, 구운 고기, 우유 먹는다. 사람 안 먹는 것 가르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모두가 달려들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한 나의 말에 그는 정색을 하고 죽이지 않는다, 기뻐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을 기쁘게 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트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가도록 해보라고 말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멀리 헤엄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배를 한 척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하고 함께라면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잡아먹힐 것이 아니냐? 아니,
나 모두들에게 당신 못 잡아먹게 한다. 모두들 당신 좋아한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적에게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을 얘기할 테니까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7명의 백인, 그의 말을 빌린다면 수염난 사람들에게 모두들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가를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저쪽 대륙까지 바다를 건너가서 프라이데이가 말한 그 백인들과 함께 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인들은 에스파냐인이나 포르투갈인이 틀림없을 테니까 그곳까지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프라이데이에게 고국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배를 주겠다고 하고 배를 감추어 두었던 대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담가두었던 배를 꺼내서 프라이데이에게 보여주고 둘이 함께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배를 잘 저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배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배를 해안에 대면서 나는 이것을 타고 너희 나라로 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너무 작아서 안 된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더 큰 배가 있다고 말하고 이튿날 내가 처음에 만들어 아무리 해도 물 있는 곳까지 끌고 오지 못했던 배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간이나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볕에 쬐어 나무가 비틀어져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며 먹을 것, 물, 빵 많이 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데리고 저쪽 대륙에 건너가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제부터 둘이서 이만한 배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묻자 그는 왜 화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화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는 그러면 왜 돌아가게 해?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데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둘이서 간다. 마스터 거기 없다. 나는 거기 있고 싶지 않다. 즉, 혼자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프라이데이는 획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마스터 좋은 일 한다. 야만인 좋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하느님 안다. 하느님 기도한다. 새 생활 시작한다. 가르친다. 프라이데이, 너는 잘 모른다. 나는 그런 일 못한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나 좋은 사람 만든다. 모두들 좋은 사람 만든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 혼자 가. 나는 여기에서 먼저 같은 생활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아주 곤란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내가 쓰는 손도끼를 들고 와서 내게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가?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 가지고 프라이데이를 죽여 하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를 죽이느냐? 왜 프라이데이 가라고 해? 프라이데이 죽여. 프라이데이 안 간다. 그는 정색을 하고 말하며 눈에 눈물이 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따랐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하고 있고 싶다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그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유럽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큰 배를 만들기에 알맞은 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무라면 큰 범선 한 함대라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먼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 바다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그런 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나무가 배 만들기에 적당한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쓰러뜨린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프라이데이는 나무를 태워 속을 파내자고 했으나 나는 큰 연장으로 속을 파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멋있게 연장을 써서 열심히 파냈습니다. 둘이서 힘껏 일해 1개월 조금 더 걸려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라이데이에게 도끼 쓰는 방법을 가르쳐 겉을 보트 모양으로 깎았더니 썩 훌륭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통나무에 배를 올려가지고 조금씩 밀어 2주일가량 걸려서 바닷물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갔습니다. 완성된 배는 20명쯤이라도 충분히 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배였는데도 프라이데이가 자유자재로 져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이 배로 대륙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이것이면 충분하다. 큰 바람이 불어도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배에 돛대를 달고 닻을 달아 붙이기로 했습니다. 돛대는 섬에 많이 있는 히말라야 삽목을 쓰면 좋겠다고 여겨 바닷가에 똑바로 선 한 그루를 자르도록 프라이데이에게 일렀습니다. 베어 넘어뜨린 나무로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돛은 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헌 돛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26년간이나 내버려 두었으므로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별로 상하지 않은 것이 2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늘이 없어서 고생했으나 영국에서 보트에 쓰는 것과 비슷한 삼각돛이 그럭저럭 만들어졌습니다. 돛대를 세우고 돛을 다는데 2개월이 또 걸렸습니다. 키도 만들어 배 끝에 붙였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해서 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모두 완성되자 이제는 프라이데이에게 배를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노는 잘 저었지만 돛대나 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내가 키로 배를 조종하고 방향을 바꿀 때마다 돛 활대가 돌아서 돛이 바람에 부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침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방은 어쩌다가 하늘이 흐릴 정도였으며 안개가 끼는 일도 거의 없고 밤에는 별이 빛나고 낮에는 육시가 보이므로 나침반을 쓸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이 27년째 되었습니다. 나중에 3년간은 프라이데이와 함께 살게 되어 그 전까지와는 생활 방법이 달라져 있었으므로 이것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사에 넘치는 기분으로 섬에 온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자 한층 더 깊이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1년이 못 가서 틀림없이 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예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 예감은 도저히 지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포도를 따서 말리는 등 어느 한 가지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가까워왔습니다. 그동안은 외출을 잘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만든 배를 안전한 곳에 간직해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난파선에서 뗏목을 저어와서 짐을 끌어올렸던 후미진 곳에 배를 집어넣고 밀물에 띄워 육지로 끌어올려 프라이데이에게 배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와 깊이의 도랑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랑 한쪽 끝에 둑을 만들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는 마른 도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 위에는 나뭇가지를 덮어 비를 맞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출항하기로 결정한 11월, 12월의 건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읽고 건기에 들어가 좋은 날씨가 계속되자 우리는 날마다 항해 준비를 열심히 서둘렀습니다. 우선 가지고 갈 식량을 저장하고 앞으로 10일이나 2주일쯤 지나면 도랑을 열고 배를 물에 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프라이데이에게 해안에 가서 바다거북이 있거든 잡아오라고 일렀습니다. 우리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다거북을 잡아 고기와 알을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데이는 나서자마자 곧 달려돌아와 바깥 담을 뛰어넘더니 마스터, 마스터, 슬프다, 나쁘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물으니까 저기 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로 배가 6척 왔다고 생각했으나 잘 들어보니까 3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나는 이렇게 일러주며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데이는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자기를 잡아 요리해 먹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머리에 꽉 차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어서 좀처럼 진정시켜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격려하며 나도 야만인들과 싸우지 않으면 너와 마찬가지로 잡아먹힌다고 말해주며 너 싸울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 쏜다. 프라이데이는 대답하면서도 저쪽 많이 온다 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마스터, 나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럼주를 꺼내 프라이데이에게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럼주는 내가 아끼던 것이라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자루의 새 총에 산탄을 재개했습니다. 4자루 총에는 각각 2개의 산탄과 5개의 작은 탄환을 재고 2자루 권총에는 2개씩 쟀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허리에 칼을 꽂고 프라이데이에게는 손도끼를 들렸습니다. 준비가 되자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뒤에 바위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21명의 야만인과 3명의 포로가 3척의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